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20강에서는요, HR도라는 그래프하고 별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번 21강에서는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학습에 앞서서 별의 에너지원과 별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별은 사실 굉장히 큰 강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큰 강도를 잠깐 번쩍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많은 과학자들이 도대체 별은 어떤 에너지원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큰 광도를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별의 에너지원을 밝히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 현재 태양의 나이가 수십억 년은 된다라는 정도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에너지원은 바로 화학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화학 반응 있죠. 그래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요. 수십억 년은커녕 억 년 단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택없이 부족하니까 이거는 처음에 초창기에 완전 폐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나마 좀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나왔던 에너지원이 바로 요거예요. 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바로 중력 수축 에너지입니다. 이제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는 건요. 성간 물질이나 별의 질량으로 의한 중력으로 물질이 수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에너지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예요? 중력에 의해서 물질이 수축하게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바로 중력 수축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물질이 중력적으로 수축을 하면요. 중력 위치 에너지가 감소를 해요. 이게 뭐죠? 예, 어떤 물체가 어느 정도 높이에 있을 때 갖고 있는 게 위치 에너지잖아요. 근데 물질이 중력 수축을 하니까 그 물질의 중심부로부터 거리가 줄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이 감소된 양의 전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절반은 열 에너지로 바뀌고요. 절반은 복사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열 에너지로 바뀐 거는 결국에는 온도 증가에 사용이 되고요. 반면에 복사 에너지로 방출되는 것들은요. 광도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거를 사실은 물리에서는 비리열 정리라고 불렀는데요. 뭐 저희가 고등학교 때 이게 무슨 정리냐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뭐다? 감소된 위치 에너지의 절반은 열 에너지가 돼서 온도를 높여주고 절반은 복사 에너지로 방출되면서 광도를 증가시켜준다. 요 상황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과정을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이 R0라고 하는 거는 성운의 반지름을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중력적으로 수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별이 되는데, 자, 형성된 별의 반지름이 R이에요. 그러니까 R0였던 성운이 수축해서 R 정도 크기의 별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때 일반적으로 R0는 R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이 경우에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R0인 성간물질 수축해서 반지름 R인 별이 생성됐다. 그럼 이때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단 말이죠. 자, 이때 이 위치 에너지 중 복사 에너지로 전환되는 양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자, 계산해 보죠. 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뭐냐면 여러분 중력 위치 에너지 R분의 GMM으로 구합니다. 물론 이제 물리를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은 저게 뭐야 할 수 있겠지만 네, 참고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제가 써드리면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식을 보면은 라지 M 제곱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때 왜 그러냐면 이 스몰 m은요 그냥 점질량이 아니에요. 지금 일반적으로 물리에서 하는 거는 어떤 점질량 두 개가 라지 m의 질량을 갖고 스몰 m의 질량을 가졌을 때는 이렇게 어떤 중력 위치 에너지를 계산을 하지만 이 경우는 뭐죠? 꽉 차 있는 애가 수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스몰 m 점질량이 아니라 어디까지냐? 0에서부터 m까지 미소질량을 적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얘기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써먹는다? 그냥 R분의 GM 제곱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리고 여기 R 있고 R0가 있는 거는 아시겠죠? 네, 반지름이 바뀌었잖아요. R0에서 R로. 그때 그 위치의 차이를 알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은 뭐죠? 2분의 1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이 녀석. 절반만이 복사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네, 2분의 1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gm제곱, 그 다음에 괄호하고 반경에 역수의 빼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식에서 아까 본 것처럼 R0가 R보다 미친 듯이 크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거의 0에 가까워지죠? 굉장히 큰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사적으로 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력 수축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해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중력 수축 에너지로 계산했을 때 수십억 년이 되는 별의 나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제가 이번 수식을 도입을 한 거지. 저희가 지구과학 원에서 이거를 직접 수식을 유도하거나 식을 줘서 계산을 시키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을 위해서 이걸 도입했다 정도로 여러분이 알아주시고요. 뭐 혹시라도 뭐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이런 읽을거리처럼 해갖고 해당되는 이런 내용들을 넣어놓고 계산을 시켜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뭐 내신이나 이런 데서는. 어쨌든 요거는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 계산을 위해서 했다 그랬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대략적인 정보들이 주어져 있어요. 태양의 광도, 태양의 질량, 그 다음에 태양의 반지름, 그 다음에 중력 상수 다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요거 값 그대로 놓을 거예요. 자, 2분의 1, R분의 GM 제곱입니다. 자, 집어넣어서 계산하자, 계산합니다. 자, 이거 계산해보면, 네, 저는 이미 계산을 했어요. 약 1.91 곱하기 10의 41승 줄이 나와요. 굉장히 큰 에너지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수명을 계산해 볼게요. 이때 수명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복잡하게 계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떻게 한다? 에너지를 광도로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요, 형성하는 에너지의 양을 말하는 거고요. 광도는 뭐죠? 결국에는 그 에너지를 특정한 단위 시간당 소비하는 양이죠. 그러니까 별이 광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지금 여기도 나와 있죠. 현재의 태양 강도가 유지된다고 가정. 뭐 실제로는 좀 변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진화해서 보시면. 하지만 이게 일정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대략 구해보겠다는 거예요. 스케일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요. 나누면 이게 초단위이기 때문에 연으로 바꾸면요. 1.5 곱하기 10의 7승년이 됩니다. 이게 얼마예요? 1500만 년이에요. 그러니까 꽤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수십억 년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일부 기여한 바가 있겠지만 택도 없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도대체 뭐냐라고 고민한 결과 나온 게 바로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이 핵융합 에너지는요. 원자핵 내부에서 고온에 의한 열운동에 따른 핵반응인데 중심부 온도가 얼마다? 1000만 K에 도달했을 때 가능한 반응이에요. 특히 수소 핵융합 반응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을 간단하게 보면 뭐냐? 자, 양성자 4개가 있고요. 수소는 양성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일단 중성자 없어요. 기본적인 원래 수소는요. 그래서 양성자 4개 혹은 수소 4개에서 뭐가 된다? 헬륨 하나를 만든다. 이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기본이죠. 그래서 양성자 4개가 결국엔 어떻게 됐다?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양성자하고 중성자는요, 사실은 질량이 거의 비슷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양성자로만 되어 있는 수소 4개가 헬륨 하나, 즉 양성자, 중성자 2개씩으로 되어 있는 이 결합된 녀석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그 에너지가 결국에는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값을 넣어볼게요. 수소의 질량은요, 1.6864 10의 마이너스 27승 kg입니다. 근데 그게 4개예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값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헬륨의 질량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발생하죠? 6.6954에서 6.7456을 빼줘요. 그러면 질량 차이는 5.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승 kg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핵융합 에너지는 어떻게 하느냐?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MC 스퀘어, MC 제곱으로 가는데요. 이 M이 결국 질량 차이에 해당되는 M이 들어가는 거고요. 광속의 제곱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사실 10의 마이너스 12승줄이니까 되게 작아 보여요. 자, 근데 이때 잘 생각해야 되죠? 이 10의 마이너스 12승줄은 결국 뭐예요? 수소 4개가 만든 거예요. 자, 수소 4개. 네, 수소 한 개는 얼마예요? 1.68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가 10의 마이너스 27승이죠?
자, 그런데 태양은요, 10의 30승 스케일입니다. 2 곱하기 10의 30승 kg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태양이 모두 수소라고 가정하면요, 약 수소만 10의 57승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수소 4개만 갖고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12승줄이 나왔다면 10의 57승계의 수소, 물론 이게 다 핵융합 반응하는 건 아니지만 엄청난 양의 많은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자세하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볼 겁니다. 질량 결손 비율을 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요건데,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는 근사값이긴 하지만 이렇게 가정을 해요. 태양의 질량 중 10%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별, 특히 태양 모두 마찬가지죠. 중심부의 온도가 외곽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이 처음 시작이 나면요, 중심부 부근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표면까지는 핵융합 반응이 쉽게 일어나지 못해요,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태양의 질량 중 10% 정도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 범위에 있다라고 계산을 하고, 네, 이렇게 계산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으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보면, 자, 4개의 수소 원자핵이 1개의 헬륨 원자핵이 되니까, 결손되는 질량 아까 봤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0.0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kg이 되죠. 그러면 이제 결손 비율을 구해보면은, 결손 비율은 결국 수소 4개에 대한 질량 결손 비율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태양 질량의 10%만 핵융합 반응을 한다고 가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일단 손실되는 질량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비율에 대해서 10%만 태양 질량의 10%만 반응을 하니까 2 곱하기 10의 30승이 아니라 29승입니다. 그럼 계산하면 손실되는 총 질량은 이렇게 10의 27승 kg 스케일로 나오고요. 이때 에너지를 계산하면은 바로 mc의 제곱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계산하면 10의 44승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명을 계산해 볼게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태양광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수명을 계산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생성되는 총 에너지, 거기에다가 현재 태양의 광도를 나눠버려요. 자, 나눴더니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10의 10승년이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100억 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의 수명은 약 100억 년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약 절반가량이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을 통한 에너지는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의 광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수십억 년을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끝나고 별의 에너지원은 핵융합 에너지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왜 수소 핵융합 반응이 가장 기본이 되냐면 사실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 주계열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물론 주계열성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정역학 평형도 이루어야 되지만 가장 기본은 핵융합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부터 하는 거죠. 가장 가벼운. 그래서 우리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자세하게 보는 거고요.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PP 체인입니다. PP 체인 혹은 PP 반응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양성자 반응이에요. 그래서 양성자의 영어를 첫 글자를 따서 PP 체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PP 반응은 어느 정도 되냐면 태양 질량 정도의 별들이 주로 PP 반응을 이용을 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요. 이때 중심핵의 온도는요, 보통 10의 7승 K 혹은 1.8 곱하기 10의 7승 K 정도의 범위를 갖습니다. 이 정도 중심핵 온도를 갖고 있는 별들은 PP 반응이 훨씬 더 우세하다라는 거예요. 자, 대략적인 과정을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있는 화학식부터 볼게요. 자, 11H, 11H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화학에서 혹시 배우셨나요? 네, 아마도 여러분 뭐 통합각이나 이런 데서 한번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혹시 모르니까 체크를 해보죠. 이게 뭐예요? 원자 번호입니다. 이게 질량수죠. 원자 번호는 뭐다? 양성자수예요. 위에 있는 질량수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수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얘는 양성자수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일자리 수소 두 개가 만나면요.
질량수가 2짜리인 수소가 되면서 여기 보이시면 이런 중성미자라든가 이런 것들 양전자들이 튀어나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량이 2짜리인 수소하고 질량이 1짜리인 수소가 만나서 질량이 3짜리 헬륨을 만들어요. 이때 감마선 나가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3짜리인 헬륨 2개가 만나서 질량 4짜리 헬륨 하나랑 수소 2개가 튀어나오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수소 6개가 반응을 해서 4짜리 질량을 가진 헬륨 하나와 수소 2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소 6개, 2개 이게 겹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가장 간략하게 표현을 하면 수소 4개가 만나서 헬륨 하나를 형성할 때 만들어지는 반응이다라고 보통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감마선, 중성미자, 양전자는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지구과학 1에서부터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는 머릿속에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 외에 더 자세히 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바로 시에노 순환 반응이에요. 시에노 사이클이라고도 하는데 탄소, 질소, 산소 원소 기호에 의해서 순환 반응이다라고 부릅니다. 얘는 질량이 태양의 약 1.5배 이상인 경우에 주로 해당이 되고요. 정확하게는 중심의 온도가 1.8 곱하기 10의 7승 K 이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에노 순환 반응의 특징은 뭐냐면 PP 반응이 우세한 별보다 에너지 생산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광도도 더 크고요. 수소도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에 주기율에 머무는 시간도 짧아요. 자, 반응을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탄소가 수소랑 만나서 질소가 되고 질소가 다시 13짜리 탄소가 됐다가 얘가 질소 14짜리가 됐다가 15짜리 산소가 됐다가 15짜리 질소가 됐다가 그다음에 12짜리 탄소가 됐다가 뭐 헬륨이 나오죠. 결국 뭐예요? 중간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긴 하는데 핵심은 뭐다? 처음에 12짜리 탄소와 1짜리 수소가 만났는데 결국 결과물은 12짜리 탄소가 또 나왔고요. 헬륨이 나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때 마지막에 나온 탄소는 또 어떻게 해요? 또 반응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에노 사이클, 즉 순환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질소, 산소가 촉매 역할을 하는 거고요. 수소 원자핵이 결국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에노 순환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림을 보시면은 자, 쉽게 아실 수 있겠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소랑 만나서 시작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헬륨이 튀어나오고 다시 탄소가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순환해서 반응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도 중간중간에 감마선, 중성미자, 양전자가 나오지만 어느 타이밍에 뭐가 나오는지를 그렇게 우리가 지구과학 1부터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참고로만 하시기 바라고요. 결국 핵심은 뭐다? 시에노 순환 반응은 PP 체인보다는 중심부의 온도가 높은 경우에 해당이 되고 결국 질소, 탄소, 산소가 촉매 역할을 하게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도대체 언제 CNO냐, 언제 PP냐?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심 온도가 1800만 K보다 온도가 낮으면 PP 연쇄 반응이 우세합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세입니다. 우세. 그러니까 1800만 K보다 낮으면 PP 연쇄 반응이 우세한 거지 CNO 순환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자, 여기 빨간색이 시에노 순환 반응이고요. PP 반응이 파란색인데 여기 1800만 K를 기준으로 누가 더 효율성이 높으냐? 1800만 K보다 온도가 내려가면 PP 연쇄 반응이 훨씬 더 효율이 높습니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반면에 1800만 K보다 높으면 시에노 순환 반응의 효율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요. 근데 태양은 중심 온도가 약 1500만 K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태양은요, 아주 미소한 차이일 수도 있고요. PP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더 우세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800만 K보다 온도가 높다고 해서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한 거지 PP 연쇄 반응이 0이 아닙니다.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죠?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응한다. 그래서 우세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PP 반응은요. 에너지 생산율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유사해 보이죠? 그런데 CNO 순환 반응은요. 에너지 생산율이 뭐에 비례하느냐? 온도의 17승에 비례합니다. 자, 그러니까 CNO 순환 반응 같은 경우에는요.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요. 에너지 생성률이 급격하게 늘어나죠.
근데 에너지 생산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그만큼 온도가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면 어떻게 돼요? 광도가 더 클 수밖에 없고요. 수소도 훨씬 더 빠르게 소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CNO 사이클이 훨씬 더 온도에 민감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너지 원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우리가 내부 구조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정역학평형이란 개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계열성을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별이 되기 위해서는 별 자체의 질량에 의해서 중심 쪽으로 중력이 작용하면서 수축을 하죠. 자, 그때 이게 계속적으로 수축하면 아무것도 안 남을 거 아니에요. 어디엔가 멈춰야 되는데 그걸 멈추는 게 바로 기체압이 작용을 합니다. 물론 기체압 차이에 의한 힘이에요, 힘.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그렇죠. 우리가 천문학에서는 이게 기니까 또 기체압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정역학평형이라는 건 뭐냐? 수축을 유발하는 중력과 그 수축을 유발하는 중력을 이겨낼 수 있는 기체 압력 차이의 힘이 똑같아진 형태. 그러면 더 이상 별이 팽창하지도 수축하지도 않고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를 정역학평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정역학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이 중력하고 버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핵융합 반응을 하기 전에는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수축을 합니다. 그러다가 핵융합 반응이 발생을 하면 비로소 정역학적 평형을 이룰 수 있는 상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계열성은 중심부의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정역학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은 크기도 보통 거의 일정하고요. 구형을 유지하고 있고 안정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 강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진화에 해당되는 22강에서 보시면요. 사실은 실제 별이 주계열성에서 완벽하게 광도가 일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표면 온도하고 반경이 조금씩 커져요. 그러니까 광도도 조금씩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변하는 것까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죠? 정역학 평형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계속적으로 주계열성이라면 계속해서 이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조금씩 크기나 밝기 이런 거 변하지만 거의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일정하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넘어간 겁니다. 이게 바로 정역학 평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별의 내부 구조를 알려면 참고로 에너지 전달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는데 별의 에너지 전달 방법은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전도는 거의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얘는 고체에서 전달 방식이에요. 고체에서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별은 고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별 내부에서는 전도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자, 그럼 뭐하고 뭐가 한다? 대류와 복사를 이용해서 별의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자, 대류는 유체, 그러니까 액체와 기체에서의 전달 방식이고요. 이게 온도 차이에 따라서 밀도 차이가 발생하면 이런 경우에 원자나 분자들이 이동하면서 열 에너지를 전달해요. 그럼 언제 대류를 하느냐? 온도 경사가 크면. 자, 온도 경사가 큰 경우에 대류가 우세합니다. 근데 보통 어때요? 별이잖아요.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가 커요. 바깥쪽이 온도가 낮아요. 근데 가벼운 거는 온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싶죠. 뜨거운 애들이. 가벼운 애들은 내려오고 싶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류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온도 경사가 크면 대류가 훨씬 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반면에 복사는 뭐냐면 매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온도 경사가 작을 때 우세합니다. 이유는 온도 경사가 작으면요 대류가 활발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복사로 전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알고 보면 이제 이 별의 내부 구조가 좀 쉽죠.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을 보게 되면요. 중심에는 복사층인데 외곽은 대류층으로 되어 있고요. 반면에 질량이 더 커가지고 1.5배 이상인 경우에는요. 중심부가 대류층이고요. 외곽이 복사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향이 좀 반대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죠. 왜 두 종류의 별에서 이렇게 모양이 다르냐는 거예요. 그걸 돌려서 얘기한 거죠. 대류층이 나타난 이유가 각각 뭐냐라는 거예요. 자, 우선 이 태양 질량 정도에 되는 별들은 대류층이 왜 나타난다? 아까 본 것처럼 대류층은 언제 유리해요? 온도 경사가 클 때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어떠냐? 중심부에 핵융합 반응을 하긴 하는데
그 에너지가 별의 외곽까지 충분히 전달될 만큼의 에너지가 많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 굉장히 많은 에너지긴 하지만 걔를 표면까지 일정하게 꾸준하게 잘 보내기는 어려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별은 어때요? 외곽층은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중심부는 계속 핵융합 반응을 하니까 어느 정도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 반면에 외곽층은 빠르게 식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온도 경사가 어디가 커요? 외곽 부분이 온도 경사가 커요. 그래서 외곽 쪽에서 대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여기 1.5배 이상, 태양 질량 1.5배 이상인 별에서는 어때요? 중심부 부근에서 대류가 발생하는 거는 여기는 CNO 사이클로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워낙 많은 양의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니까 중심에서 조금만 외곽으로 가더라도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심부 부분이 대류층을 이루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작은 별은 외곽층의 온도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에너지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별은 에너지 생산율이 높아서 온도 경사가 커요. 중심부에서 너무.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류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는요, 지금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만 나왔는데, 질량이 태양보다 작은 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중심핵 부분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대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워낙 에너지 생성률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잘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